에어비앤비가 부업으로 좋다길래 저도 해보려고 공부하고 책도 보면서 매물부터 바로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벽이 있더라고요. 다들 꿀부업이다, 운영하기 정말 편하다고 말하는데 막상 가보면 이미 포화시장이라 괜찮은 매물은 씨가 다 말랐고요. 남아있는 건 조건이 붙어요. 컨설팅 비용을 따로 내라, 아니면 썩은 빌라를 내가 깔끔하게 수리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요. 그때부터는 이거 내가 수리만 해주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거 아니야? 인테리어 돈을 썼는데 예약이 0이면? 이런 불안이 시작하기도 전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싹 찾아보고 제가 또 이 영상을 보고 써먹으려고 실패 포인트만 뽑아서 압축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뻔한 입지 얘기 말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숙소 입지는 하플이 아니라 내가 30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반경이 수익을 지킨다. 매물 찾기 전엔 저도 뻔하게 생각했죠. 홍대, 강남, 성수, 수요가 있는 곳이 답이라고요. 근데 빌라랑 단독 매물을 실제로 보러 다니고 운영자들의 후기를 모아보니까 초반엔 기준이 완전 달라요. 수요가 많은 곳보단 내가 바로 수습할 수 있는 곳이 먼저 잡혀야 버틴다는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는 반드시 꼬입니다. 공동 현관 비번이 안 먹히거나 자동 잠금이 빨라서 손님이 골목에서 몇 번을 다시 시도한다거나 쓰레기 배출을 헷갈려서 아침에 연락이 온다던가 갑자기 추워진 날 보일러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거나, 이런 건 말로 안내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누가 가서 한번 정리해줘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를 볼 때 지도상 좋은 곳보단 내가 밤 11시에 전화가 와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먼저 계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30분 반경이 다 좋은 입지는 아니잖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켜놓고 30분권 안에 숙소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동네는 진짜 에어비앤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예약 흔적이 약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갈 수 있어도 올 사람이 없는 곳이면 그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건 이거죠. 초반엔 거리만 보고 고집하면 안 되고 반대로 수요만 보고 멀리 가도 초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결국 둘을 같이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지 후보를 고를 때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30분권 안에서 먼저 찾되 그 안에 이미 누가 돈을 벌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숙소가 몇 개나 있는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달력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후기 업데이트가 끊이질 않는지, 이런 게 보이면 그 동네는 없는 수요가 아니라 이미 잡혀있는 수요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만약 30분권 안에서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 그때부터는 저도 시야를 넓히게 됐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멀리 가도 된다가 아니라 멀어지는 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공항, 대형병원, 산업단지처럼 일정이 빡빡한 사람들이 꾸준히 생기는 곳, 주말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들어올 여유가 있는 곳, 그런 축이 잡혀있으면 이동시간이 들어도 빈집 위험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 인테리어는 예쁨이 본체가 아니라 턴오버와 물류가 본체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감성부터 따졌어요. 조명톤, 벽지색, 소품 배치, 사진빨. 근데 준비하려고 자료를 파고들수록 운영자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예쁜 집은 많다, 근데 매일 굴릴 수 있는 집은 적다. 체크아웃과 체크인이 계속 붙는 순간 인테리어는 디자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제가 제일 크게 체감한 포인트는 청소 시간이에요. 에어비앤비는 결국 하루가 퇴실 정리, 세팅, 입실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집이 복잡하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식장이 많고 소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손님이 건드린 자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닦아야 할 면이 늘어나고 먼지 쌓이는 모서리가 늘어나요. 반대로 구조가 단순하면 바닥, 욕실, 주방, 침실 루트로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무섭냐면 청소가 늘어지는 순간부터는 손님 경험이 바로 흔들려요. 체크인이 밀리거나 급하게 하다가 수건이 부족하거나 머리카락 한 올이 남고 그게 리뷰 한 줄로 남습니다. 예쁘게 꾸민 덕에 얻는 건 감탄보다 턴오버 때문에 잃는 별점이 훨씬 크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예쁘냐보단 돌릴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있어요. 현관에서부터 욕실까지 동선이 단순한지, 바닥이 물자국이 예민한지, 청소기 넣고 돌릴 때 장애물이 많은지, 특히 욕실은 구조물이 많을수록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선반, 틈, 유리 파티션 같은 건 보기엔 고급스러운데 물때 관리가 진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진짜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류는 더 현실적이더라고요. 당근마켓 나눔, 저도 처음엔 이거 잘만 활용하면 비용이 확 줄겠는데 싶었어요. 실제로 쇼파나 러그 같은 건 상태가 좋은 걸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고 공간 분위기를 빨리 바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눔은 물건값이 0인 대신 시간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나눔을 이렇게 쓸 생각이에요. 분위기 잡는 물건은 나눔, 중고로, 위생과 리뷰를 좌우하는 물건은 새 제품으로요. 이 기준이 딱 깔끔하더라고요. 쇼파나 러그는 솔직히 괜찮아요. 오히려 러그 하나 깔면 소음도 줄고 사진에서도 따뜻한 느낌이 확 올라가요.
슈퍼도 마찬가지죠. 공간을 채워주고 숙박 경험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건 관리가 가능하냐예요. 커버 분리 세탁이 되는지, 얼룩이 남아도 티가 덜 나는 색인지, 먼지 관리가 쉬운 소재인지, 결국 운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건 침구 쪽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감성이 아니라 신뢰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불, 베개는 중고로 들여놓는 순간 그 집은 아무리 깨끗해도 찝찝한 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침구는 손님이 가장 오래 피부로 닿는 물건이라서 그날 숙박 전체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중고든 새거든 여기저기서 한 개씩 사면 배송비와 용달비로 돈이 새고 일정 잡는데도 시간이 계속 깨집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카페에 들어가서 짐 정리하는 판매자에게 묶음으로 맞추거나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하도록 세트로 사는 게 결과적으로 더 싸게 먹힙니다. 준비 기간도 줄고 공간의 통일감도 훨씬 산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멀티 플랫폼은 초반엔 기회가 아니라 사고 포인트를 늘릴 수 있다. 저는 처음엔 멀티로 뿌리는 게 정답일 줄 알았어요. 에어비앤비 하나만 올려놓고 기다리기엔 불안하니까요. 부킹이든 33M2든 같이 올려두면 달력이 빨리 차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후기들을 모아보니까 초보들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게 예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약이 겹쳐서였어요. 여기서 예약이 겹친다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더블 부킹입니다. 같은 날짜에 한 집이 두 팀에게 동시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달력 연동을 해도 왜 생기냐면 자동이 완벽한 자동이 아니라 플랫폼마다 규칙이 달라서 틈이 나더라고요. 어떤 곳은 당일 예약이 더 쉽게 열리고 어떤 곳은 최소 숙박일, 청소일 맞기 설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도 기준이 제각각이라 안 겹친다고 생각한 날짜가 시스템에선 겹치게 잡히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더블 부킹 자체보다 그 다음이에요. 결국 겹치면 한 팀을 취소해야 하잖아요. 오픈 초반엔 리뷰가 얇아서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흔적이 크게 남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호스트가 취소한다, 안내가 혼란스러웠다 같은 리뷰가 한 줄 찍히면 그 뒤에 문의가 들어와도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가격부터 깎으려고 들고 규정부터 캐묻고 체크인 전에 불안해서 메시지가 늘어나고요. 멀티로 달력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초반 신뢰를 깨먹으면 그게 제일 무섭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가격이 꼬입니다. 플랫폼마다 손님이 보는 최종 가격 구조가 달라서 똑같이 올려도 어떤 곳에선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문의가 폭발하고 어떤 곳에선 당일 예약이 쏟아지는 식으로 손님의 결이 섞여요. 초반에는 손님 타입이 조금만 흔들려도 운영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는데 멀티는 그 조절을 내가 못한 채로 섞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초반엔 멀티로 기회를 늘리기보단 에어비앤비 한 곳에서만이라도 예약, 응대, 리뷰 흐름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에어비앤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내가 운영 루틴이 생기면 그때 하나씩 플랫폼을 늘려가도 늦지 않겠더라고요.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전에 알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3가지를 제가 직접 매물을 보러 다니고 후기랑 자료를 파고들면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온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사업이든 부업이든 잘 되는 방법보다 먼저 망하지 않는 법부터 피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경매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하나가 생기면 심리적으로도 선택지 면에서도 버티는 힘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박나는 법보다 안전하게 굴러가는 법을 먼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계약한 집을 보여드리면서 왜 그 동네를 골랐는지, 계약 전엔 뭘 확인했는지, 그리고 오픈 전에는 어떤 순서로 세팅을 잡아갈 건지 그대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